안녕하세요. 탑에듀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조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계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계리직 하면 좀 어떤가요? 좀 낯설죠? 아무래도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어떤 직렬인지 또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서 한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계리직 공무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 3개년의 어떤 3회의 출제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리고 한국사의 또 전반적인 내용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자, 조민주 한국사에 대한, 그래서 이 탑에듀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리직 공무원 아마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산하에 있는 우체국이나 집중국이나 아니면 국제우편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각 지방의 우정사업본부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관리 및 우편 통계 관리하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낯설 수 있지만 사실 훨씬 더 좀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응시하는 인원들도 사실 점점 늘고 있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고 이 시험이고, 근데 사실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뭐 1년에 한 번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요. 시행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좀 접근이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주로 어떤 일들을 하냐. 우리가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금융 업무라든가 회계 업무. 자, 요즘에 우체국에서도 금융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라든가 또는 현장 참고 업무라든가 또는 우편 통계 관리.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계리직 공무원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해 합격할 수 있냐? 자, 한번 볼까요? 자,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20문제씩 80문제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한국사가 딱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사.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반, 그리고 우편상식, 금융상식. 그래서 4과목으로 이렇게 또 정비가 됐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3과목이라고 했었는데 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좀 나눠지고 좀 문제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과목으로 각각 또 분리가 돼서 4과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면접 시험이 있겠죠. 2차 면접은 발표 및 개인 면접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라든가 그리고 뭐 전문 지식이나 응용 능력이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품행이나 성실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자, 계리직 공무원이 점점 응시 인원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즉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인기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인데, 첫째, 영어 과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점수 안 나오는 과목, 그리고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과목 바로 영어예요. 자, 그런데 그 영어가 없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과목이 없고 그만큼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내 노력하에 따라서 훨씬 수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다른 공무원 직렬들은 5과목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5과목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그렇게 맞아야 합격할 수 있지만, 자, 4과목으로 우리는 끝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부담이 훨씬 적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금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영어도 없고 또 과목도 더 적고 하니까 내가 좀 대우를 덜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랑 대우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지와 연봉 등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인기가 높은 거죠. 자, 진입장벽은 낮은데 나는 훨씬 더 똑같은 그런 구급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있고 지금도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르셨던 분들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원자 보시면은 지원자는 지금 쭉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지원자가 지금 이렇게 좀 추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는 점점점 줄어드네 그러면 내가 진입했을 때 훨씬 나한테 이득이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지원자가 나와 있지만 이 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다른 공무원의 직렬에 비해서는 훨씬 인원이 좀 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은 그런데 우리한테 또 좋은 점이죠. 자, 선발 인원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 인원이 더 필요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뭐 거의 1년에 한 번 출제 또 시험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훨씬 접근하기 좋다라고 하는 또 좋은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쟁률은 지금 보시면 점점점 또 추이가 물론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경쟁률이 다른 타 직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훨씬 내가 접근해 볼 만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계리직 공무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격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점수가 대체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실시가 되다가 좀 또 이렇게 매년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점수가 대체적으로 한 80점대, 서울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80점대에 한 70점대 이런 식으로 70점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쭉 한번 점수가 어느 정도 내가 맞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근데 여기 2019년 시험이 조금 이상하죠. 다른 시기와 좀 추이가 다르죠. 왜냐면 이때 이렇게 합격 평균이 낮았던 이유가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워낙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금 평균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이 정도 맞으면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90점, 막 만점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여러분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계리직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계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세 과목이었을 때 아무래도 과목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한국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우리가 난이도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2019년 같은 경우는 일반 7급 정도의 공무원 시험 정도의 시험 수준 정도. 네, 그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지만 자,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9급 공무원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수준, 거의 비슷한 수준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예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시험 과목이 또 개편이 되고 내 과목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사의 난이도가 무조건 높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도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사 어디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요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근대사라고 하고요. 뒷부분 세 단원을 근현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근대사에서는 한 11문제 정도. 자, 문제가 지금 보시면 20문제 아니고 18문제죠. 한자 문제가 한국사 끝에 뒤에 2문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9번, 20번 빼고 이제 한국사 18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근대사에서 11문제, 14문제, 13문제, 한 13,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한 4, 5문제 요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비중이 한 14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13문제, 5문제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대별뿐만 아니라 분류사,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있으면 또는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류사라고 하는데, 그 분류사의 개념으로 한번 문제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 정치 파트의 문제가 아무래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사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각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 유형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자, 문화 파트의 문제가 아무래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정치사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 비중이 좀 높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자, 사회나 경제의 문항 수는 좀 적긴 하지만 이것도 매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출제 난이도의 추이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에 한 중상 정도 출제가 됐다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리직의 합격, 어떤 총점, 평균 점수 이것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그때도 2019년에 성적이 확 떨어졌던 거 여러분 아까 숫자로 확인하셨죠? 그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한 7급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이상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시험이 어려웠다가 2021년 와서 한 중상에서 상하 정도의 수준으로 좀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안정이 됐는데, 자, 그럼 이 이후의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난이도는 이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에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부하기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한국사 출제 경향,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대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전 분야의 전 시대에 걸쳐서 나온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제시문이나 그 어떤 내용 안에서 개념이나 원리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 제도사가 아니라 경제사와 문화사와의 연계, 특히 우리 문화사 비중이 높은 거 살펴보셨죠? 그래서 문화사와 정치사를 연계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사료를 제시하고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특히 우리 계리직 시험에서는 좀 이건 어디서 나왔더라 하는 좀 새로운 사료들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각 시대의 주요 개념과 제도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한국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어떤 처음 들어보는 어떤 단어, 처음 들어보는 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이거든요. 용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나 제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쉽고요. 자, 그리고 역사 변동기의 특징, 그러니까 뭐 신라 말기, 그 다음에 고려 말기, 조선 후기, 그리고 개화기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지배층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사료 분석이 중요하죠. 사료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료는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를 잘 푸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상이나 인물, 사상사에서는 주로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유교, 성리학, 불교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이나 이론보다는 인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승려를 물어보거나 성리학에서는 이론보다는 학자를 물어보거나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물, 사상사에서는 인물. 자, 그리고 지역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뭐 강화도라든가 평양,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경주, 공주, 충주 이런 주요 도시들, 우리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도시들, 그 도시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실수를 안 하느냐.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정확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직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보통 한국사 시험이 여러분이 학생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국사는 절대 애매한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한국사는 나한테는 수학이나 과학 같아.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가 수학이나 과학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답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미진하기 때문이고 좀 암기가 덜 됐기 때문이고 사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이나 뭐 예를 들면 과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답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사 절대 애매한 과목은 아니고 내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암기가 덜 됐기 때문이고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탑에듀에서 여러분이 한국사 계리직 한국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 자, 그래서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커리큘럼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 이론 강의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심 문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한 핵심 문풀 그리고 전범위에 관한 뭐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사료를 살펴보는 특강도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서도 우리가 사료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살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강의냐? 자, 일단 여러분한테 마치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쭉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딱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강의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곧 시험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는, 들으면서 암기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여러분하고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로 바로 연결돼요.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바로 연계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이제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맛보기, 간단하게 맛보기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국사는 크게 전근대사와 그리고 근현대사로 나눠지죠. 그래서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위에 6단원, 이게 바로 전근대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사에서는 아무래도 근현대사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의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죠.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중세사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리고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이렇게 쭉 이런 단원들로 이루어졌구나. 한국사 한번 쭉 구성 한번 보시고 이런 한국사를 내가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계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탑에듀의 계리직 한국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국사 공부 방법,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 도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